죽을 만큼 참고 살았습니다. 꿈도 욕심도 꾹꾹 눌러가며 남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도 열정도 존재감도 없이 남은 건 피로감뿐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걱정부터 하십니까?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더는 남의 인생을 살아주지 말고 남은 인생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족을 떠올립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를 위한 헌신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애쓰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미뤄가며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돌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책임은 남을 챙기고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내 마음이 단단해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돌보지 못한 채 계속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나를 챙기지 않고 짊어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이제 그 책임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희생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쉬어야 하고 감정을 눌렀다면 이제는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진짜 나를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고생 많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자고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성희 어르신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2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다공증으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손주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을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회복 후에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은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치도 보였지만 점점 자신을 돌보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점차 건강해지고 오히려 가족들도 더 든든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요즘 더 멋져졌어요 라며 기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웃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평안하다는 걸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남을 위한 준비이며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챙겨주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배우자로서 가정을 위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삶의 한켠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참아야 했고 말하고 싶은 감정은 삼켜야 했습니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깊은 고요함과 외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라는 존재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챙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진짜 책임이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 그동안 입고 싶었던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함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을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더 이상 괜찮아, 나중에 해도 되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새로 뭘 해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손끝이 근질근질할 만큼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 길가의 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싶은 감정,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기보다 이제는 나니까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여야 할 시간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김종만 씨는 젊을 적 사진을 좋아했지만 가족을 부양하느라 카메라를 손에서 놓고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안 깊숙한 창고에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자 카메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일 아침 혼자 동네를 돌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풍경, 골목의 벽화, 햇살이 반짝이는 커피잔,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족도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느냐고 웃었지만 점차 김 씨의 사진들이 지인들에게 알려지며 동네 카페에서 전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카메라를 다시 들고 나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찍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생각보다 더 많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꼭 어딘가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맞추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온 노년의 삶은 그야말로 관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좋은 부모, 괜찮은 배우자, 믿을 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고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며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맞추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외로워지고 피곤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라는 이름 아래 나를 희생하고 끊임없이 조율하고 끝내는 내 감정까지 외면하게 되는 삶은 더 이상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하고 억지로 맞춰왔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울까 두려워 미련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삶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몇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는 수십 명의 사람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 더 소중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를 희생해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내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후자를 놓아줄 때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6세 이선옥 씨는 오랫동안 친구 모임을 억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식사하고 수다 떠는 자리였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남과 비교하고 서로의 자녀 이야기에 눈치를 보고 때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모임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에 괜히 참았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자고요. 이후 이 씨는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동네 시장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관계를 새롭게 넓혀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 텃밭 얘기를 나누며 웃고 평소 말없이 지나치던 가게 주인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오래가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 자신에게 참 고맙습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를 정리하는 건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사회의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 잘이라는 말 속에는 남에게 보여지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름이 아닌 오직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야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성실했어도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내 안에 진짜 나를 꺼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말하고 싶었던 마음, 입고 싶었던 옷, 즐기고 싶었던 취미. 모두를 이제는 늦었어라고 미뤄왔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직장과 사회의 틀에 맞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은 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고 진짜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맞추느라 피곤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방식, 나에게 편안한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삶의 진짜 품격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그저 무겁기만 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나답게 사는 삶은 내가 스스로에게 웃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삶은 내 주변도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삶 전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 나이이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도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이며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꾹 참고 억눌렀던 감정을 이제는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싫은 것에는 단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떳떳한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마주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이 나다운 색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존엄입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완성시킵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나답게 살아야 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 고마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색할까?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다 아는 걸 굳이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그 말들은 마음속에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후회로 남는 것이 바로 하지 못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가족이라도 가까운 친구라 해도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직접 전해지는 말에는 온기가 있고 그 온기는 관계를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감정 표현이 더욱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오해를 살까봐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쌓이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때로는 한마디 고마워라는 말, 미안했어라는 말, 많이 사랑했어라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에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꼭 감동적인 고백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칭찬, 하루를 함께 웃게 만드는 농담, 예전에 못다한 진심, 지금의 감사,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따뜻한 흔적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어도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빛을 잃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것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말은 표현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의 진심을 꺼내어 말로 전할 수 있어야 진짜 나다운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내 마음을 점점 잊게 됩니다. 결국 말은 나를 확인하는 도구이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가장 진실한 방법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70세 조명자 씨는 늘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한 번도 속마음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일을 맞아 자녀가 직접 만든 동영상 편지를 받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조 씨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늘 미안했고 너무 고마웠어. 늘 말은 못했지만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조 씨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쌓였던 거리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말은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속 그 말을 꺼내 보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며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덤까지 참으며 가져갈 생각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진짜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 내 인생, 내 이야기를 남긴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깁니다. 노년의 마지막이 허무가 아니라 해방이 되려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에 달아 서로 의견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말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말년이 꼬일 수 있는 5가지. 인간 중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바랐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말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말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그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식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은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말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잎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버릇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 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합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라는 말로 그녀의 기분을 북돋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구는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에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에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말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그가 주도했고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그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말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말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놈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말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편향된 기사에 의존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독설과 모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은 그 존중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오래 엮이면 결국 내 자존감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말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 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말년의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피로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그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3년 안에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충격적인 신호들이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무심코 넘기고 있습니다. 작고 흔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3년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첫 번째 징후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말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또렷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한마디만 해도 목이 쉽게 쉬며 긴 말을 하기가 버거워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대와 호흡기 그리고 신경계 전반에 치명적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 소리 없는 경고장입니다. 말이 흐릿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건강 상태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대는 두 개의 얇은 근육이 정교하게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대 근육이 약해지거나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진동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지고 탁해지며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대마비, 후두근육 위축, 파킨슨병, 뇌졸중, 근위축성 질환 등 중대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대의 유연성과 근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떨리며 말할 때 호흡이 짧아지는 증상이 잦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 식사 기능까지 위협받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말의 도구가 아니라 폐와 뇌, 신경과 근육이 완벽히 협업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생리작용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 건강 시스템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 단절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존감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점점 말수가 줄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는 고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곧 정신 건강이 붕괴로 이어지며 노년기 건강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이비인후과 또는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활 운동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 목을 지나치게 쓰는 습관, 차가운 음료를 과하게 마시는 행동, 습도, 관리 부족 등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치된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점점 조용한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4세의 이모 할머니는 과거 노래를 좋아해 가족 모임 때마다 마이크를 잡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노래는커녕 전화통화도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자꾸 잠기고 말하려 해도 소리가 작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안 좋은가? 란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지 뭐 하며 넘겼지만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오늘 왜 목소리가 슬퍼요? 라고 묻는 순간 할머니는 심각함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성대 노화와 폐기능 저하였습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성대 근력 운동과 호흡, 재활을 병행하지 않으면 조만간 말도 숨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하루 2번 호흡근 강화 운동과 성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종이불기 연습부터 시작했고 점점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음성 재활에 힘썼습니다. 몇 달 뒤 손주가 할머니, 다시 텔레비전보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라고 외쳤고 할머니는 이젠 나 다시 노래해도 되겠지? 라며 동네 노래교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목소리가 약해지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건강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찌릿하고 저녁만 되면 발이 얼음처럼 시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주 저리고 시린 손발은 몸속 어디선가 치명적인 고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3년 내에 당신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시림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말초 순환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초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경계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경과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기 때문에 손끝 발끝부터 서서히 기능이 무너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지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와 조직이 괴사하거나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는 생존 경고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세포는 서서히 죽기 시작하고 신경이 압박되면 감각은 무뎌지고 점점 감각 저하, 운동 능력 저하, 일상 기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체온 조절, 땀 조절, 혈류 조절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겨울에도 아닌데 손발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미 몸은 내부 붕괴의 경로를 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발 저림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도 못 느끼고 방치하게 되며 결국 감염과 괴사, 심하면 절단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순환 검사, 당 수치 확인, 혈관 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는 손발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 손목 보호, 혈액순환을 돕는 식단, 스트레스 조절 등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넘긴 찌릿함이 결국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손발이 조금 저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겨울철에도 얇은 장갑을 끼고 양말도 헐렁한 걸 신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얼음판을 걷는 듯 아프고 잠들기 전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처음엔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는 말초신경병증 초기화 혈관 협착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안 하면 발끝부터 썩기 시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발가락 스트레칭과 손목 회전 운동을 하며 몇 끼마다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등 혈관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면서도 장갑과 두꺼운 양말로 손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는 손주랑 딱지치기도 다시 할 수 있겠어라며 활짝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은 단순한 말초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첫 번째 조짐입니다. 그 작은 징후를 방치하는 순간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가장 끝, 손끝과 발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찌릿함이 당신에게 보내는 생명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눈밑이 붓거나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푸석하고 어둡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잠을 덜 잤나? 정도로 넘기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건강 붕괴의 신호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밑이 자주 붓고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속 장기 기능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밑은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몰려 있어 몸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신장과 간,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노폐물과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눈밑이 붓고 검푸르게 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얼굴 특히 눈 밑에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는 붓기 현상이 반복되며 이는 만성 신부전, 단백뇨, 고혈압성 신장 손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물질이 몸에 축적되며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결국 눈밑의 정맥이 드러나며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이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고장과 연결된 생리적 경고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도 문제입니다.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신의 정맥순환이 정체되며 얼굴, 특히 눈 주위에 붓기와 어두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눈 밑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닌 심장, 간, 신장 등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 장기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외부 알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다크서클과 붓기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를 노화의 징후로만 생각하며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노화가 아닌 병적 진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치명적인 장기 손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눈밑 붓기와 다크서클이 심해질 때는 반드시 혈액검사, 신장기능 검사, 간 수치,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며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염분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수분 섭취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의 오모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칙칙하게 꺼지고 늘 퉁퉁 부어있는 자신을 보며 이젠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왜 자꾸 졸려하고 피곤해? 라고 묻자 할머니는 몰라,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은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에요. 바로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눈밑의 붓기와 다크서클은 신장 기능 저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했으면 23년 안에 투석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 이후 오할머니는 저염식단과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딸이 할머니에게 엄마, 요즘 눈이 다시 환해졌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이제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좀 살아 보이네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 거울 앞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작고 흔한 증상이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밑은 당신의 몸이 내미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점점 커지고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늦어지고 대화 중 자꾸 뭐라고? 라고 되묻는 일이 많아진다면
지금 당신의 귀는 조용히 삶의 신호를 차단당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뇌, 신경계, 심혈관 건강이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넘긴 그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 3년 안에 치명적인 인지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은 노화와 함께 서서히 감퇴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혈류장애, 신경퇴화 등이 원인일 경우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속도와 영향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청각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아니라 두뇌와 감각기관이 협력해 정보를 처리하는 복합작용입니다. 따라서 청력이 떨어진다는 건 곧 뇌의 활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인지 기능의 퇴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점점 사람과의 소통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외부 소리를 차단당하는 순간 삶에 대한 흥미와 에너지도 함께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청력 저하는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귀에 이물감도 없고 통증도 없으며 단순히 요즘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졌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귀 안에서는 청신경 세포가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음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해 결국에는 일상 대화조차 버거워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청력 저하를 방치하면 보청기조차 효과를 보기 힘든 수준의 청각 손실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 이어폰 소리 줄이기, 소음 환경 피하기, 혈류 개선 운동, 귀 청결 유지 등 생활 속 청력 보호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의 유모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대화 중 자꾸만 다시 한번 말해줘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귀에 바람 든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그날 할아버지는 혹시나 싶어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주파 청력 손실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중증 난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청력 보호 훈련과 혈류 개선 치료, 소음 환경 피하기, 적정, 볼륨 유지 등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는 말할 때 반드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잘 안 들리면 무조건 다시 물어보기보다는 이해한 걸 먼저 말해보는 방식을 연습하며 뇌 활성화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해도 다 들으시네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응, 요즘은 내 말이 음악처럼 들린단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들은 척 하셨던 거야 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삶의 연결선을 차단하는 서서히 다가오는 건강 재앙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그것은 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귀가 멀어지면 세상도 멀어집니다. 5번째 징후는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기는 순간이 있는 증상입니다. 방금까지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맴돌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잦아졌다면 지금 당신의 뇌는 조용히 기억의 회로를 끊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뇌가 보내는 강력한 긴급 경고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3년 안에 인지 기능 붕괴와 심각한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기억이 뚝 끊기는 증상은 뇌 속 해마라는 부위의 기능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해마는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위축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이 둔화되면 기억의 저장고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무너지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나 해야 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의 흐름을 통째로 놓치는 심각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은 인지 기능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기억이 무너지면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까지 줄줄이 고장이 납니다. 결국 삶 전체가 흐릿해지고 혼란과 공포, 무기력 속에 빠지는 치매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고 치부하며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억 단절이 느껴지는 순간은 뇌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증상을 방치하면 뇌세포는 빠른 속도로 퇴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기억의 공백은 단기간에 인지장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신경과 검진, 인지기능 검사, MRI 촬영 등을 통해 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면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 식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책 읽기, 글쓰기, 수다 떨기, 걷기 운동, 오메가-3호 항산화, 식품 섭취 등의 뇌자극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3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원래 말도 많고 기억력도 좋아 동네 뉴스 앵커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말을 하다 말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하며 멈추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는 안경을 찾아 방을 뒤졌는데 결국 찾은 곳은 냉장고 안.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유행인가요? 하고 장난을 치자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인지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운동, 식단 개선, 뇌자극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매주 한 번씩 손자와 퀴즈 대결을 하며 기억력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졌어요. 기억력 대왕은 역시 할아버지네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이 할애비가 다시 돌아왔다 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엔 기억을 되찾은 자의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곧 다칠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잊은 줄 모르고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문턱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삶의 기록이자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 기억이 끊기는 순간 삶은 조각처럼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은 깜빡임이 내일의 잊혀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늙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야지 뭘 더 바래. 저 나이에 저런다고 누가 봐줄 줄 아나? 나이값 좀 해라. 꼴불견이다 진짜. 이런 독한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한다면 끝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침을 뱉고 발로 차도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합니다. 남의 입에 끌려다니다가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버려집니다. 늙었다고 순하게 살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온갖 고생을 참아내며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내 욕심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노년이 되자 과연 부모를 얼마나 챙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자식은 이제 드뭅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나도 바빠서라는 한마디에 무너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는 순간 배신당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순간 노년은 초라해집니다.
작은 부탁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전화 한 통 기다리며 쓸쓸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숨기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이 바로 기대어 산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기 바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기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벌고 내 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역시 타인의 도움이 아닌 내 의지로 지켜야 합니다. 운동하고 챙겨 먹고 스스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독한 노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자식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노년은 고통과 분노,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명한 가족 관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독한 각오가 있어야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모두 자식들 집 장만에 써버렸고 자신은 작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식들이 은혜를 갚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연락도 뜸해지고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무료 복지관에서 배우는 노인 체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더니 오히려 삶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진짜 자유는 독하게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고 말끝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이웃마저 은근히 내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권을 빼앗으려 듭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무시를 계속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저런 취급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노년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 끌려가고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에도 웃어넘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존심은 깎이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한순간에 늙은 거지가 된 기분,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순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두고 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해야 합니다. 휘둘리며 비굴하게 사느니 혼자 당당히 서는 편이 1000배는 낫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불편한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다운 것입니다. 노년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농락당하다 쓸쓸히 끝나게 됩니다. 노인네는 가만히 있어라. 나이 들었으면 참아야지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었기에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고 친구들의 심부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행사에는 늘 앞장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어르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차마 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행사 준비 중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후 그녀는 모든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부탁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독하게 거절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비굴하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억울해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 많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는 사회의 은근한 압박에 눌려 스스로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고독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채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웃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감정의 주인도 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회에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나를 점점 더 외롭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내 존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새기는 행위입니다.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렵습니다. 괜히 갈등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내뱉어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진심을 들은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와 진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하며 살다가 가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늘 괜찮아라고 말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억울함과 외로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가족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그녀의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다. 내 뜻은 내가 정한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주변에는 진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평생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철저히 잊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립니다. 노년에 버림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이 떨어져 도움을 청할 때, 마음이 외로워 기대고 싶을 때 사람들은 무섭게 거리를 둡니다. 바쁘다는 핑계,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당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어냅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하려면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최소한 쓰지 않고 버틸 준비를 해야 하고 몸이 약해지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사랑을 나눴던 사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냉정해집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차가워지기 전에 나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힘을 키워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병원을 갈 수 있고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노년은 착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하게, 냉정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미루듯 아버지를 떠넘겼고 결국 그는 작은 요양병원에 던져지듯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버림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나? 그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내 발로 일어서겠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받았고 퇴원 후 작은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과 소소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따뜻한 인연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무너졌다면 정말 끝났을 겁니다. 독하게 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초라하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끝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도 당당히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거칠어집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더 하겠어 같은 잔인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제는 나설 때가 아니라며 은근히 밀어냅니다. 그때마다 움츠러들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과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노년은 초라하고 불행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대신 내 삶에 집중하며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시선은 결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무책임하고 가볍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넘어져도 당신이 무너져도 결국 자기 인생에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 나이에 머리라는 비웃음도 꼴불견이라는 수군거림도 무시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여정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는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고 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차피 남들은 내가 잘 돼도 시기하고 못 돼도 무시합니다. 잘 나가면 저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비웃고 힘들어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뭐 하러라는 말이 무서워 집에만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지만 늙어서 무슨 공부냐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후회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심각한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참고만 살다가는 빨리 무너집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들 말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바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버킷리스트였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들은 수군거리고 나는 인생을 즐긴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내가 좋으면 됐어요. 세상 시선 신경 쓰다가 내 인생 다 망칠 뻔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든 무시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의 말은 스쳐가게 두고 당신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건강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그 말은 칼날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혈압약 한 알도 안 먹어. 나처럼 건강하려면 평생 관리 잘했어야지.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는 순간 듣는 친구의 자존심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매일 약봉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관절 하나하나를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신이 주신 선물을 들고 우쭐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했다 해도 건강은 결국 운과 타이밍이 따라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력의 결과인 양 떠벌리며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건강을 뽐내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 허망하게 후회하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늘 잘 걷던 다리가 내일 갑자기 힘을 잃고 맑던 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건강하다는 사실은 조용히 스스로 감사하며 오히려 아픈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건강은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소중히 해야 할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괜히 친구 앞에서 나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되면 듣는 이는 위축되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라면 이런 작은 서운함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두 쪽 나도 건강 자랑만큼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조용히 웃고 조용히 걸으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박노식 씨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의뢰 나는 병원에 가본 적도 없다. 나는 아직도 10km는 거뜬히 뛴다는 식의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모임 초반에는 친구들이 박 씨의 건강을 부러워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 무릎이 좋지 않은 친구가 박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하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박 씨의 전화를 피하고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더라도 내일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노년에는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건강을 품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친구 앞에서는 내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사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삶은 조용한 배려 속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고액 연봉 등 자식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우리 딸은 대기업 간부다 하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주변을 무너뜨리는 폭탄을 쥐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쪼그라들고 자존심의 생채기가 납니다. 누구는 겨우겨우 자식 학자금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는데 누구는 아들이 벤츠를 끌고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웃어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자랑은 칼 없는 칼질입니다. 그것도 등 뒤에서 조용히 긋는 무서운 칼질입니다. 상대방이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놓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평생 안고 사는 열등감이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내 성취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쌓아 올린 것이고 나는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대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자식의 스펙으로 친구를 짓누르는 순간 오랜 친구 사이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본인도 모르게 자식 자랑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의 고민이나 아픔을 듣고도 우리 애는 그런 걱정 안 해라고 툭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액 연봉을 받던 자식이 내일 회사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탄탄해 보이는 자식의 삶이 내일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스스로를 후회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동철 씨는 친구들 모임만 가면 아들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 건물 샀어. 해외 출장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어하며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대견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조심스레 그런 얘기 좀 줄이면 안 되겠나 하고 말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부러워서 그러냐며 농담처럼 받아쳤습니다. 결국 어느 날부터 친구 모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외로움을 느껴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건 핑계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입에서 쏟아낸 자식 자랑이 친구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자식 자랑은 내 행복을 과시하는 순간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식 자랑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인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 은근히 섞여드는 것이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알아. 예전에 국회의원 누구와 한잔했어. 시장님이 나만 보면 인사해.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듣는 이의 귀에는 자랑이 아니라 고문처럼 들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허세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가까스로 건강을 지키며 하루를 버티는데 혼자 화려한 이름을 늘어놓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녹슬어가는 훈장을 억지로 빛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권력도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진 지 오래인데 여전히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인맥은 원래 조용히 품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을 떠벌리는 순간 그 인맥은 오히려 가치를 잃습니다. 더욱이 친구들 앞에서 인맥을 과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를 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어울렸든 결국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진정한 우정은 금이 가고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맥 자랑은 듣는 이에게 은근한 열등감을 심어주고 무의식 중에 너는 못 가졌지만 나는 가졌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맥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그 인맥들이 먼 산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허울뿐인 이름에 집착했던 자신만 초라해지고 맙니다. 노년에는 허세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김기춘 씨는 모임만 나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옛날에 장관 비서실장이랑 술도 마셨다. 지금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얼굴 비치면 다 알아본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우아하며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김 씨의 옛 영광 이야기로만 채워지자 모두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도 김 씨가 말만 꺼내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급기야 모임 주최자가 은근슬쩍 김 씨에게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인맥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피로를 안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인맥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빛을 발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 하나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본인의 인맥을 자랑하는 일만큼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담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집안 재산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재산 이야기입니다.
집 몇 채, 땅 몇 평,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자랑하는 순간 그 자리는 순식간에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아파트 2채씩 해줬다. 우리 집은 서울 땅만 수십 평이다. 이런 말들은 친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폭탄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이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서러움과 좌절이 뒤섞여 씁쓸함을 삼키고 있습니다. 재산 자랑은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입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칼을 꽂고 나 몰라라 하는 잔인한 일입니다. 친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하고 속으로 거리를 두고 결국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이야기는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돈은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은 한번 생기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재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뭐 했냐는 무언의 비교가 섞여 있습니다. 이 무언의 비교는 상대를 작아지게 만들고 스스로는 우쭐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남은 인생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절대 재산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내일도 그대로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땅값은 하늘을 찌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잔고는 사고 한 번, 질병 한 번이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년에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곁에 진심을 나눌 친구 하나 없다면 그 삶은 쓸쓸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은 함께 울고 웃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집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따뜻한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다면 그 재산은 차가운 숫자일 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정모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집안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땅값이 또 올랐다. 애들이 상속세 걱정할 정도다 하는 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모임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은 모임에 나오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핑계를 대며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홀로 남아 외로움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입으로 자랑했던 재산이 친구들을 밀어낸 독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처럼 재산은 조용히 품고 있을 때 더 빛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친구 앞에서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돈은 사람을 사귀게 하지 않습니다. 5번째, 젊었을 때 잘 나간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지나간 영광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한창 때는 사람들 줄을 섰어. 옛날에 나 없이는 회의도 못 열었어. 이런 말은 듣는 순간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오늘의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모습은 초라함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던 기억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순간 그 기억은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자랑은 상대방의 지난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칼날이 됩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빛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지금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스포트라이트보다 현재의 따뜻한 미소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간 사람일수록 지금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더욱 주목합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라는 말 뒤에는 묘한 연민과 조소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현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이 빛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거가 찬란했어도 그것은 헛된 환상일 뿐입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과거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간관계, 진심을 주고받는 따뜻함,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여유가 진짜 자산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현재를 놓칩니다. 현재를 놓친 인생은 쉽게 외로워지고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간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떠벌리며 사람들의 피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장모 씨는 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무역회사를 얼마나 크게 했는데 나 없으면 거래가 안 됐지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같은 자랑을 들으니 지겨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장 씨가 말문을 열면 대화가 뚝 끊어졌고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급기야는 모임에서 과거 이야기는 이제 좀 줄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과거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젊었을 때 잘 나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을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과거의 영광은 조용히 간직해야 합니다. 6번째, 남편이나 아내와 여전히 금슬 좋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금슬 자랑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도 손잡고 다녀. 집에서는 늘 둘이 웃음꽃이야.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예리한 가시가 되어 상대의 마음을 깊숙이 찌릅니다. 누군가는 홀로 살아가며 외로움을 삼키고 있고 누군가는 서로를 원망하며 같은 지붕 아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부 금슬 자랑은 잔인한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좋은 관계는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과시하는 순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만이 됩니다. 행복은 본래 조용히 간직할 때 빛이 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행복을 떠들어대는 순간 그 행복은 진정성을 잃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아픕니다. 부부가 함께여도 마음이 갈라진 경우가 많고 함께 있고 싶어도 이미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내게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부부 금슬을 떠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해도 속으로는 아픈 마음을 억지로 눌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웃는다고 해서 괜찮은 척한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인생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손을 잡고 웃는 부부라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병, 사고,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행복은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과시하는 행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만 자랑하는 행복은 오히려 주변을 무너뜨립니다. 대전에서 사는 68세 이모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늘 남편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아침마다 커피를 타줘. 같이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거 부러워하더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부러움 섞인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는 조금씩 싸해졌습니다. 특히 이혼을 겪은 친구, 일찍 배우자를 떠나보낸 친구들은 이 씨의 말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가장 조용했던 친구가 모임을 끝내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건 알겠다. 그 순간 이 씨는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친구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떠들지 않아도 진짜 행복은 표정과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조용한 배려가 결국 나와 내 주변 모두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7번째, 학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유난히 민감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력입니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 옛날의 고시. 패스할 뻔했지 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불편한 의무감을 강요합니다. 젊을 때야 어느 정도 웃고 넘길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힙니다. 살아온 세월이 무거운 만큼 상대방의 자존심도 깊게 패이기 때문입니다. 학력 자랑은 숨 쉬듯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심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졌는데라는 차가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고 누구나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서 과거의 학교 간판을 들고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나 노년은 학력보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가 진짜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녹슬어가는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옛 영광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만 더하게 됩니다. 더구나 학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 시기, 운, 부모의 뒷바라지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결과를 마치 오로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결국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졌다 해도 말끝마다 거만이 묻어나고 사람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누구도 학벌 좋은 사람 옆에서 위축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을 원합니다. 학력이 아니라 인격이 마지막까지 기억됩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이모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학력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명문대 법대 출신이라 그런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농담처럼 웃어 넘겼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학력 자랑을 반복하자 점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학력이 낮은 친구는 대놓고 기가 죽었고 급기야 모임 자체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모임이 흐지부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학벌을 들이대며 자랑하던 말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이 품격은 졸업장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